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관악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 사회를 보게 된 최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우 신선한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아시안허브와 그다음에 관악구 가족센터가 협력해서 우리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화적 소양을 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지역 인문학센터의 교장님으로 계신 김호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아 지역인문학센터 교장 김호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준비 안 하는데요. 그래도 실수할까봐 준비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릇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도자기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2024년 10월 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 비엔날레 주제가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역사학자 리처드 세넷의 투게더, 거기 있는 몽테뉴의 고양이, 그게 주제였거든요. 그 몽테뉴의 고양이가 뭐냐면 내가 고양이랑 놀고 있는데 고양이가 나랑 놀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고양이는 나랑 전혀 다르게 혼자 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것에 관한 이제 몽테뉴의 수상록에 있는 에세이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타자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세넷의 주장인데요. 그 투게더의 핵심적인 주장이고 이제 말미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세넷이 뭘 얘기하냐면 일종의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 심퍼시 같은 걸 넘어가지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감정이입, 엠퍼시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엠퍼시가 이게 매우 어렵고 각자의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엠퍼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그 내용으로다가 그 비엔날레를 준비했더라고요. 또 조선 500년 동안 사실은 엠퍼시를 강조한 게 공자, 맹자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곡, 이나, 퇴계, 이황 선생님 다 그 엠퍼시를 강조해서 어떻게 타자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파편화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구성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노력하신 건데 오늘 사실 그 모임이 그런 뜻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시아연구소가 사실은 수년 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아시아 대도시의 여러 도시들의 가치조사를 하고 그것에 기초한 연구들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연구 결과물들을 발표하고 동시에 해당 분야, 해당 나라의 여러 다문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면 우리가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 엠퍼시가 가능한, 서로 공감하고 서로 협동하는 그런 공동체를 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를 오늘 논하게 된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필두로 해서, 오늘 허정원 선생님 필두로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리고 상당히 건설적인 그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 또 연구소 차원에서도 흥미롭게 이 모임을 바라볼 것 같아서 하여튼 여러 선생님들과 또 이걸 관람하시는 여러 또 선생님들과 이 논의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거 맞네요. 네, 아주 뜻깊은 개회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늘부터 진행되어진 유튜브 라이브는 적당한 시점에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논의와 토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축적하고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아시안 허브의 최진희 대표님께서 축사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12년 차 글로컬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안허브의 최진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도 준비를 하셨으니까 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리 관악구의 가장 큰 자랑은 뭐니 뭐니 해도 서울대학교죠. 네, 그럼 두 번째 자랑은 어딜까요? 아시아노부. 네, 맞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방금 들어오셨는데 이제 관악구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노부가 서울대 다음으로 또 유명한 그런 랜드마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지역 인문센터에서 이런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센터장님이야 또 우리 최경희 교수님 불철주에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귀한 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연구 자료들을 지역민과 함께 또 공유를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또 큰 결심을 하셨구나 네, 생각을 했고요. 또한 또 우리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6주로 진행되는 이제 우리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 아시아 대도시 가치 조사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아시안허브 이주민 강사들이 학교 등에서 굉장히 강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런 토론 자리는 처음이라서 다들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 궁금해서 또 함께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기대도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의 역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역과 함께하는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울대학교 그리고 또 관악구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주민들이 그동안은 이제 참여자였다면은 주체가 돼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자리를 앞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안허브는 주식회사고요. 저희랑 공동 주최하는 거는 아시안허브 산하의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소 NGO로 활동하고 있는 언어문화연구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에 대해서는 허정원 선생님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겠는데요. 이번에는 동아시아, 동남아 포함해서 동북아시아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사가 남았는데요. 바쁜 회기 가운데도 이 자리를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 서울특별시 왕정순 지역구 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입니다. 이 관악구가 그 다문화 인구가 세 번째였다가 이제 네 번째로 밀렸다고는 해요. 그만큼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또 우리 최진희 대표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를 많이 하셔서 제가 회기 중에 잠깐 땡땡이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언어 강사 그 관련해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배출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또 역할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이 서울대하고 함께하는 6주간의 그 귀중한 시간이 이주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악구민들도 관심을 가져서 유튜브로도 점점 확산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아시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런 계기로 해서 관악구와 서울대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진 대표가 하시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자리가 정말 빛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 방향은 첫 번째 강좌인 자신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 서울편을 우리 아시아연구소에 있는 허정원 HK 연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50분 발표를 하고 10분을 좀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으로는 지금 최진희 아시아노브 대표님께서 날카롭게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모시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박에스더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떨리죠? 우리 허정원 교수님의 강좌를 듣고 그다음에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정원 교수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허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관악구민을 위한 열린 강좌 우리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 서울편 강의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이후로는 다음부터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북경, 일본 등 저희가 아는 다양한 도시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다양한 아시아의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 예정이지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대도시 가치조사가 어떤 의도로 기획이 되었고 이제 다른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살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서울편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연구소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아시아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뭐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이제 커버하는 지역 연구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그 지역을 넘나드는 이슈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시민사회, 뭐 민주주의, 문명 교류, 뭐 이주, 한류 그런 것들을 주제를 연구하는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지역적인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아시아를 전체로 바라보고 그것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는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연구소 이런 연구소들을 이제 지역연구소라고 하는데요. 많은 지역연구소가 한국 대학에 있긴 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지역연구소는 사실 아시아연구소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연구소에서 일한 지 지금 한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아시아연구소에서 일하는 것에는 참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연구소와 달리 여러 지역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는 지역 이외의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되게 자유롭게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다른 지역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있는 지역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있는 점에서 참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아시아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할 때 여러 지역 선생님들의 연구 결과들을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거의 이슬람 국가고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뭐 인도네시아 또 말씀 자카르타는요. 이렇게 물어보면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고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실합니다. 네, 저는 사실 원래 지역 연구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그 지역을 잘 알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뭐 여러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연구소다 보니까 이제 지역 자체를 인문학적으로 탐색하는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외교 뭐 아니면 경제,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 기업들이 어느 지역으로 진출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분석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외교적인 관계를 우호적으로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비교적인 관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었어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이제 불평등이나 다문화, 그래서 사회 안에 있는 여러 집단 간의 불평등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제를 닥쳤어요. 뭐 한국에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갖게 되는 의문은 뭐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뭐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그럼 그 나라에서 뭐 성공적이었던 제도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뭐 민주주의, 뭐 그러면 스웨덴 의회에 가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민 정책 그러면 또 뭐 어딜 가기도 하고, 뭐 핀란드에 가서 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를 해갖고 오기도 하죠. 근데 아마 다들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나라에서 잘 됐는 게 우리나라에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 다들 알잖아요.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다르고 사회 구조가 다르고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해결 방법을 만들었을 때 그 해결 방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궁금해했던 거는 이 문제였어요. 한국인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에 들어서 한국 사회 모든 문제에 뭐 우리가 보면 원인이자 뭐 아니면 모든 정책이 이제 귀결되게 되는 곳이 이제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 절벽이 유독 동아시아 국가들에 심하고 실제로 이제 저출산 위기에 있는 세계 10개국 중에 세계 10위 중에서 아시아 국가가 6개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홍콩, 한국, 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중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포진돼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한국 너무 집값이 비싸, 부동산이 너무 비싸, 아니면은 너무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 받느라고 부모들이 뭐 등허리가 휘어. 뭐 아니면 유교 문화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가족 내에 어떤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많아서 가족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걸 알고 싶었어요. 아까 마치 중앙아시아도 가족 중심적이고 인도네시아도 가족 중심적이면 어떠한 그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가족 중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원인의 역할을 기여하고 있을까를 비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행복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다른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서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질문은 우리가 이제 서베이 데이터 결과는 아마 신문에서 뭐 거의 매일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한 작년 혹은 재작년쯤에 굉장히 메이저 신문에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 이제 개발 국가들에게 시민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나요?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응답한 것의 우선순위별로 1위에서 5위까지 뽑았는데 위에 뭐 호주, 뭐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쭉 내려오고 이제 끝에 3개, 한국에서 이제 끝에서 두 번째가 한국인데 다 가족이라고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꼽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모든 신문에 막 대서특필이 됐어요. 아주 뭐 이럴 줄 알았다, 헬조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여론과 별개로 이 연구의
이 연구를 접한 어떤 사회과학, 뭐 특히 서베이 같은 것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 반응은 다 거부였어요. 이 결과는 옳지 않다.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되게 가족 중심적이고 우리 다 그런 나라 아니냐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 설문을 한 방법 자체가 과학적으로 엄밀하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이 설문조사 자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다음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세요. 뭐 그래서 가족, 뭐 일, 돈, 뭐 이런 식으로 고른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위에 말한 그 이제 주로 서구 국가들 네, 말이 되게 많지만 이제 한국 분들은 되게 과묵하세요. 그래서 이제 위에 분들은 뭐 위에 다른 나라 분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뭐 가족이 중요하죠. 근데 뭐 가족이 역시 최고예요. 하지만 내가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직장이 중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추출해서 순위를 매긴 건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시니컬하게 돈이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상.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해외에서 오래 그 이주민으로 생활을 하다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이 그렇게 가족 중심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부정했지만 저는 사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좀 더 들여다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이 표에서 이 결과를 보고 가장 놀라웠던 게 한국만 여기에 직업이 없었어요. 일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위에서 보면 다 직장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사실 세 번째로는 가족을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한국은 일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낮다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늘 보면 우리는 행복한가? 이것도 이제 매년 연례적으로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죠. 한국 행복지수 낮아, 뭐 자살률 OECD 1위, 막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교 결과로 보는데 한국이 어찌됐건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제 왜 그럴까? 그거를 한번 탐구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저희가 조사한 그 설문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 아시아 쪽에서 12개의 대도시를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700명씩 조사를 해서 총 1,5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로는 서울, 도쿄, 베이징, 타이베이가 들어갔고요. 동남아시아는 하노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자카르타. 서남아시아는 뉴델리, 리야드, 예루살렘, 앙카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서구 3개의 대도시, 뉴욕, 런던, 파리까지 포함을 해서 총 15개의 도시를 조사를 했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제 저희를 궁금하게 했던 뭐 저출생, 가족, 이제 아동, 뭐 우리 사회 가치, 행복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만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 데이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이제 방대한 양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저 다음에 다른 도시에 대해서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한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거죠. 결혼과 육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너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질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결혼을 약간 미루고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들이 너무 허들이 높다. 결혼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도 가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성도 갖춰야 되고 또 무엇보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제대로 된 집이 없어서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에 대한 가치. 그래서 이 서울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뭐 자식이 있어서 나의 어떤 자유가 제약이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든지,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커리어에 뭔가 제한이 생겼다든지. 하지만
아이를 키워놓으면 나는 경제적으로 노후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든지, 뭐 성인이 되면 그래서 그걸 의무로 해야 된다든지, 뭐 부모로서의 의무는 자녀의 교육비를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든지, 손자녀를 돌보아 주는 것을 내가 우리 부모님께 기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여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쭉 차트에서 보면 저희가 이거를 도시별로 쭉 나열을 할 텐데, 보시기 쉽게 첫 번째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서울이고, 도쿄, 베이징, 타이페이, 하노이, 쿠알라룸푸르 이런 순서대로 늘 같은 순서대로 가니까 이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하시면 더 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파란색 칼럼으로 표시가 된 것이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0점에서 7점까지 해서 이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파란색이 경제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점수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업이 중요하다라고 한 점수의 평균점이고, 회색이 괜찮은 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셔도 서울 사람들이 특별히 경제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외로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보면 동경이나 아니면 베이징 같은 분들도 어디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앙카라라든지 뭐 리야드, 뉴델리 이런 쪽에서 오히려 경제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여기 분들 굉장히 결혼 많이 하십니다. 사실상 물론 뭐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쉬워서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국 혹은 서울 사람들이 결혼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 다른 도시보다 크게 심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녀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항을 여쭤보았는데,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응답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칼럼 두 쌍이 이제 서울인데요. 파란색이 자녀는 인생의 기쁨이다. 예,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의 비율 70%가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자녀는 경제적 부담이다. 여기에 찬성하신 분들 8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도시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서울과 도쿄를 제외하고는 기쁨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자카르타, 하노이 이런 분들 보면은 거의 기쁨이라고 인식하시는 비율이 2배에서 3배 가량 더 높아요. 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보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다라고 이제 응답하는 정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를 낳지 않는 어떤 하나의 이유,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음으로써 기쁜 면, 그것도 이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인 어떤 내가 이익을 본다고, 이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이제 효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녀를 가짐으로 내가 얻게 되는 효용. 뭐 예를 들면 자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자녀를 키워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좀 뭐 경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로 인한 효용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자녀로 인해서 경제적인 지출을 해야 된다든지, 내가 커리어를 포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나가서 좀 저녁에 놀고 싶은데, 아니면 여유식 여가를 즐기고 싶은데 못 즐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된다든지, 이런 건 이제 비용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맨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이제 이거는 저희가 도시별로 순서를 이렇게 순서를 놓고 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응답수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쭉 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는 노후에 보탬이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녀의 효용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워 놓으면 나중에 노후에 내가 좀 보탬이 될 수도 있어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이 뉴델리가 가장 높았어요.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서울 사람들은 10명 중에 4명이 안 되게 자녀가 나중에 나의 노후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자녀로 인한 비용이죠. 그래서 자녀로 인해 부모의 자유가 제약된다. 서울이 1등으로 자유가 제약된다고 느끼고 있었고, 세 번째가 아까 보셨던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서울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5명 중에 4명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커리어가 제약된다. 이것도 역시 자녀로 인한 비용이죠. 압도적으로 많이 제약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자녀로 인한 효용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고, 자녀로 인한 비용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태로 본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자녀를 그러면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자녀로 인한 비용을 많이 느낄까? 뭐 혹은 기쁨을 더 많이 느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여러 가지 그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요 응답을 많이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유자녀냐, 무자녀냐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자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인생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맨 왼쪽이 이제 서울인데, 서울에서 파란색이 유자녀이신 분들이 자녀를 기쁨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주황색이 무자녀이신 분들이 자녀를 기쁨으로 인식하는 비율인데, 확실히 자녀를 유자녀이신 분들은 이제 자녀를 가짐으로 인해서 효용을 크게 느끼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타이베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도 그래요. 이 세 나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서울과 도쿄, 그 다음에 타이베이, 싱가포르, 지금 요 나라들이 유자녀와 무자녀 사이에 이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완전히 갈리고 있는 네 나라인데, 요 네 나라가 대표적으로 저출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또 반면에 참 놀랍게도 무자녀이신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고 나타났어요. 네, 이것도 참 흥미로운 점이고, 대만 분들도 그렇고 싱가포르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막상 사실은 자녀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울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낳아 보니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더라라고 생각해서 덜 대답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제가 통계적으로 인과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 때문에 뭐 자녀가 없다든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진다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석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비용, 그래서 보면 비용과 효용 여기서도 또 나타나는데, 자녀가 그래서 있으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직업과 경력에 제한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맨 왼쪽 차트에서 보면 확실히 유자녀이신 분들이 이 직업과 경력에 제한을 느끼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은 다른 도시들도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력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제한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여기가 흥미로운데,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 이제 자녀에 대한 효용이,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내가 진짜 노후에 좀 덕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는데, 의외로 유자녀이신 분들은 그걸 덜 기대하고 무자녀이신 분들이 막연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도 좀 이제 흥미로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어떤 자녀의 비용과 효용의 측면에서 이제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저희가 2030과 이제 4050을 나누어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첫 번째 그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있는 차트가 이제 자녀가 인생의 기쁨이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나이 드신 세대가, 나이 먹은 세대가 좀 더 자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에 윗줄의 오른쪽 차트를 보면 자녀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이라고 느끼는 것은 오히려 2030들이 더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아마 어찌 보면 한참 이제 육아가 힘들고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나 뭐 직업의 제한을 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기쁨을 느끼기에는 지금 너무 스스로들이 힘들고, 예, 그리고 이제 4050들은 좀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그래도 괜찮더라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경력에 있어서 제한을 느낀다라는 것은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이 노후 보탬 부분도 사실 2030들이 오히려 더 자녀가 나중에 키워놓으면 나의 노후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4050은 그런 기대가 아주 낮죠. 막상 이제 키워보니까
뭐 나도 그렇지만 뭐 그냥 지 앞가림이나 잘 살면 되지 뭐 나까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기대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서울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분석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이제 그 경제적 부담을, 자녀를 키우면 경제적 부담이 된다라는 이제 응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질문으로 물어본 게 뭐였냐면, 당신은 서울에서 경제적으로 상류층, 하류층을 점수를 매긴다고 보았을 때 어느 정도에 속하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 진짜 너무 가난해 라고 하면 1점, 그다음에 나는 내가 나 정도면 상위 1%지. 그럼 이제 10점 이렇게 주게 해서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에 있는가를 이제 점수를 매기라고 한 다음, 그것에 따라서 이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파란색 보면, 파란색이 이제 스스로를 하류층이라고 인식하신 분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 서울 같은 경우에 80% 이상이 경제적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중간이 이제 중층, 그다음에 회색이 나는 상류층이다라고 인식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서울은 계층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도시들을 보면 이 화살표의 방향이 다 반대예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상류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빼고는 다 모두 다 상류층이 가장 많이 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이 교육이라든지 뭐 사회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사실 정답은 모릅니다. 정답은 모르고 저희끼리 이제 추측을 해 보았는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이제 싱가포르 편이 있으니까 거기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입시 제도와 교육 제도가 되게 달라요. 사실상 이제 많은 나라에서 공교육은 다 이제 무상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공교육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뭐 식비, 뭐 주거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주거비는 나도 사는데 뭐 애 낳았다고 그걸 애 키우는데 주거비가 더 들어라고 크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간다고 하면 좀 다르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그런 엑스트라 교육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 이제 싱가포르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저도 뉴욕에 친구들이 좀 있어서, 애를 키우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다 보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입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매년 보도되는 뉴스 중에 뭐 대치동 7세 고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뭐 사교육 입시가 일찍 시작된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혐오 조장 발언처럼 계속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싱가포르나 뉴욕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냥 공립 교육에서 그냥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입시 교육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더 좋은 학교, 그다음에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입시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에 더 좋은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경쟁을 포기하고 뭐 직업학교를 가던가 아니면 상업학교를 가던가 다른 길을 모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교육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좀 계층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열어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모든 한국의 학생들이 다 뭐 스카이 대학을 가는 것처럼, 스카이 대학의 뭐 입시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사람들이 와 막 이러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원들을 다 보내야만 할 것 같고, 나도 그 경쟁에서 애를 빼면 아이가 나중에 낙오될 것 같고, 이러한 기대를 버리기가 되게 어려운 입시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가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서 더 받는 학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지만, 완전 자유주의적인 뭐 뉴욕 같은 데로 가면 정말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사교육 비용과 사교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부담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뭐 리야드 같은 도시도 그렇고 뉴델리 같은 곳도 오히려 상류층이 그런 사교육비의 부담을 더 느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 내 의무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만 부모들이 옛날 논밭 다 팔아가지고 상아탑 하는 것처럼 교육비 최대한 돼야 되고 뭐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주녀 다 키워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인이 된 파란색 그것은 성인이 된 자녀는 노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답을 한 비율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 40% 조금 넘게 거기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가 능력이 있는 한 자녀의 교육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돼. 놀랍게도 50%가 안 돼요. 거기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부모는 손자녀를 돌봐줘야 돼. 돌봐줄 의무가 있어. 라는 것도 역시 40% 정도밖에 거기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른 도시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은 막 90% 이상이 자녀의 학비를 내가 최대한 도와줘야 되고 막 여력이 있는 한 자녀 최대한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예. 그리고 손자녀 돌봄에 대한 기대도 사실상 굉장히 서로 지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 그 해석의 영역이 필요한데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한 영역인데 여기 뭐 최경희 선생님도 계시지만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 요 부분이 그러니까 손자녀를 돌보는데 조부모는 도와야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도가 40%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이랬을 때 이거를 우리랑 똑같이 비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도시 가치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유는 여기도 그렇고 지금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여러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초혼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미 아이를 낳기 때문에 조부모가 되는 연령이 40대예요. 그러면 이때의 여성들은 역시 스스로 아직도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서 기대가 낮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 최경희 선생님이 또 다른 해석을 전해주신 건 워낙 내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조부모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니들이 와서 많이 이제 자녀 양육을 전담해주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오시는 지역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과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혹은 비경제적으로 효용은 낮고 비용은 되게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 내에서 내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기대도 없고. 그럼 반면 그렇다면 가족은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면 살만한 곳이냐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질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한 나라다. 우리 사회는 통합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우리 사회는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가 크다. 즉 불평등이 크다라는 이제 항목이에요. 자, 이 한국 사람들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좀 비관적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겨우 지금 여기에 동의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는 통합돼 있다. 여기는 더 낮게 찬성을 하고 계시고 사회가 공정하다. 이것도 굉장히 낮게 인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불평등이 심하다는 압도적으로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흥미롭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평등 지수 같은 것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경제적인 지표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한국보다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여기 되게 많아요. 사실상.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그 자기 나라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한국인들은 굉장히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세워본 그 표인데요.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가? 이거 뭐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통합되어 있는가? 이것도 압도적으로 꼴찌고, 사회가 공정한가? 이것도 이제 압도적으로 꼴찌고,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이제 다행히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앙카라와 뉴델리 다음으로 이제 불평등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지금 서울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나는 뉴델리에 관심이 많다든지 아니면 자카르타에 관심이 많다라고 해서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또 굉장히 그 나라가 흥미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개인의 어떤 복지는 과연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요즘 시대의 화두인 그 공정성, 능력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다음의 두 문장 중에 더 찬성하는 쪽을 이제 표시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소득은 공평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한쪽은 소득은 노력하느냐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합하면 이제 100%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노란 쪽이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이제 노력에 의한 뭐 우리가 말하는 능력주의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면, 그래서 경쟁은, 사회에서 경쟁은 유익한가? 아니면 경쟁은 어떤 사회 통합을 해치는 해로운 것인가? 라는 것에서 또 역시 많은 분들이 경쟁은 유익한 것이고 경쟁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복지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래서 정부가 책임져야 돼? 아니면 각자 도생이야? 라고 물어봤을 땐 또 의외로 이것은 또 정부의 책임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점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하지만 소득은 경쟁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더 분배가 돼야 되고 경쟁은 유익하다 우리 사회에 느끼지만, 근데 네가 있는 사회는 정말 그런 사회야?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는 사회냐?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거예요. 반면에 배경이 좋아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배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거죠. 거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상당히 흥미롭죠. 이렇게 명백하게 어떤 신분제가 있는 사회조차도 사실은 자기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다니, 서울 사람들의 이 극단적인 이 비관주의는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에게 되게 뭐랄까 냉철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어본 것은요,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다른 설문조사 같은 데도 아까 얘기한 퓨 리서치 센터 설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나온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 저희가 좀 한 가지 좀 킥을 넣어서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다음의 가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너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뭔 것 같아?에 대해서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 사람들이 응답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서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그럼 우리나라 너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추구하는 건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거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이제 그 차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맨 왼쪽 진한 파란색이 개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로 개인의 자유를 꼽은 사람이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고, 중간에 있는 차트의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도 똑같은 거예요. 대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느끼기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또 두 번째 주황색은 평등이에요. 평등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그걸 덜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그게 좀 우리 사회가 더 추구해야 되는 거야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시각화한 게 이제 오른쪽인데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표시된 내용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나치게. 그리고 오른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더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라고 이제 느끼는 가치들이라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과 생명의 보호,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다음에 회색이 사회적 약자 보호, 그다음에 법치 질서, 그리고 공정성. 이것이 우리 사회가 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추구되고 있지 못해라고 느끼는 이제 괴리의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시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도시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해. 사실은 평등이 더 중요한데라고 생각하는데 도쿄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했어요. 아니 이것들은 너무 이게 개인 평등을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고 가족이 더 중요해라고 오히려 도쿄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이징 사람들은 평등 너무 그러는데 사실상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뭔가 설문조사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 대만 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사회와 자신의 괴리를 엄청나게 크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민주주의가 중요하긴 한데 너무 민주주의 하는 거야라고 느끼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이 차트의 넓이가 늘어났어요. 혼자 너무 그렇게 느끼셔가지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입 대만 사회에서는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제 차후에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보면 개인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가치 간에 느끼는 괴리가 얼마나 큰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이베이라든지 자카르타라든지 뉴델리 이런 쪽에서 굉장히 나와 사회의 가치의 괴리를 크게 느끼고 있는 걸로 나왔고, 반면에 이제 하노이 분들은 안 그래요. 하노이, 뭐 쿠알라룸푸르, 뭐 리야드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겠어요? 우리 사회와 나의 가치는 같아. 굉장히 동질성을 느끼고 사회적인 통합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그게 그 동질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가치가 유사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그래서 저희가 이주민 관련한 그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항목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을 나는 뭐 신뢰한다, 가족을 신뢰한다, 외국인 신뢰한다, 친구, 이웃,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이제 서울, 도쿄, 베이징, 타이베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았는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가족, 친구, 뭐 이웃,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 이렇게 있는 그 네 카테고리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고, 뭐 그거는 한국 분들이 그렇게 서울 분들이 크게 낮아 보이지 않아요. 다른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반면 이제 외국인, 그다음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 이게 지금 다른 도시에서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세 카테고리가 이제 나와 다른 남, 이게 너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카테고리인데, 한국 서울 사람들은 그 세 카테고리,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대비가 돼서 아마 그 카테고리, 남으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이질감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더 체감이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쭉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제 많은 나라에 비해서 서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과 내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신뢰도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응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딱 봤으면 그래, 이게 서울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고 좀 사는 게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굳이 각 지역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 지역을 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아니시지만 다음 주부터 그 다문화 당사자 분들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이 사회 인구학적인 변수 때문이에요. 지금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를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도 지금 서울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속으로 다 생각하실 거예요. 부산은 달라. 뭐 아니면 경기도만 나가도 달라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다른 나라도 수도와 아닌 곳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이 해석 결과를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회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건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어떤 다문화 다양성 이런 담론들이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식이 주로 인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종 그 설문 서베이가 있고,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받아다 그대로 써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받아다 쓰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뭐라고 돼 있어?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면 뭐 난 백인, 뭐 난 히스패닉, 나 흑인, 뭐 나 아시안. 우리 다 아시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아시아 나라들의 다양성을 포착하기에 그런 어떤 서구의 카테고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 그러면 너 뭐 출신국을 물어봐야 돼? 그러면 나 다 그냥 싱가포르에서 나 태어났는데?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근데 싱가포르계 중국인도 있고 싱가포르계 말레이인도 있고 말레이계 싱가포르인 그다음에 뭐 중국계 싱가포르인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의 다양성은 어떻게 포착해야 될까?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사용 언어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 도시의 다양성을 한번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쓰는 게 당연하다, 뭐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을 쓰는 게 당연하다라는 틀에서 자라났지만, 사실은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뉴델리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상당히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것이 이제 종교입니다. 어찌 보면 찬성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보면 지금 이게 도시별로 본인들의 종교를 보고한 건데, 이제 까만색 그 선이 무종교예요. 그래서 무종교의 비율이 대한민국 상당히 높고 일본은 더 높고 중국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요 5개 나라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종교가 낮아요. 사실상 아시아는.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아시아인들의 이제 하나의 삶의 영역인데, 지금 한국은 굉장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상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에서 오신 분들을, 다른 문화에서 오신 분들을 이해할 때 사실 많이 빼먹고 있는 것이 이 종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슬람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단지 그 사람이 이슬람이냐 아니냐인 것도 있지만, 이 종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활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를 좀 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종교 때문일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종교가 사실 평화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은 이제 혼인 상태인데, 지금 이제 저희 응답자들 중에서 이제 혼인한 사람의 비율인데 역시 이제 서울이 가장 낮고요. 이제 우려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 이 지금 표보는 그 도시의 어떤 사회 인구학적 구조, 그러니까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에 따른 이제 할당 구조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대표성이 있는 표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에 있는 비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자녀 유무 역시 근데 서울 사람들이 도쿄는 이겼습니다. 도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유자녀가 있고요.
예, 평균 자녀 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결과를 보고 와 이거를 한꺼번에 뭉쳐서 분석을 한다는 건 큰 문제다라고 느낀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었어요. 도시별 근로 형태였어요. 사실 이거를 왜 했냐 하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 뭐 저출산이나 뭐 행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나오는 게 그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게 굉장히 큰 화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를 한번 보고 싶어서 넣은 것이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서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일제 근로자 이제 정규직을 생각을 했던 건데 55%예요. 근데 베이징을 보세요. 93%예요, 사실상.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베이징 그러면 이걸 보고 베이징은 93%가 정규직이야? 뭐 베이징은 거의 무슨 행복의 나라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회 경제 체제가 구조화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일제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이분들이 또 전일제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또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엄밀하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시간 강사 대학의 시간 강사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강의를 해요. 하지만 나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지. 뭐 내 강의하는 시간만 강의를 해?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나 하루 종일 일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의 신분이 뭐 예를 들면 시간 강사라는 게 비정규직이라는 게 너무 꽉 박혀 있어. 그러면 저는 절대 그렇게 가서 응답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베이징 분들은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뭐 아침에만 청소하고 내가 하루 종일 쉬긴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하루 종일 청소해.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도시별로 차이가 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별로 직업 종류도 지금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리야드가 뉴델리가 보면 지금 53%가 관리직이에요. 이것도 참 이게 그래서 뭔가 설문조사 잘못됐다는 항의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저희 연구소에 인도 전문가 선생님 오셔서 이게 뉴델리와 델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뉴델리의 입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뉴델리는 거의 서울의 강남이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좋은 직업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욕을 먹었던 게 서울에 군인이 0명이다. 어디 군인이 0명일 수 있냐? 그래가지고 되게 항의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제 군인은 서베이에 응답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여기 응답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면 또 놀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이렇게 학력에 이렇게 노예가 돼서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학벌 인플레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시면 뉴델리의 52%가 석사입니다. 네. 그리고 자카르타 65%. 이미 학사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고학력의 비율이 도시별로 굉장히 높고 이것에서 이 설문조사가 수도를 대상으로 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것도 연구소에서 베이징이 96%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격분하시며 큰 부러움을 표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도시별로 주택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또 사회주의 국가고 본인이 소유했다기보다는 소유권이 보호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음번 중국 해주시는 베이징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베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확실히 그 서울과 도쿄가 자가 비율이 낮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 사람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들은 이제 요약하자면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 효용보다 비용을 크게 인식하고 있고 성인 자녀 부모 손자녀 간에 즉 가족 내에서 상호 부양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가족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한국 서울 사람들은 평등이라든지 환경, 공정성, 약자 보호, 민주주의 가치를 더 추구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 같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이지만 외국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낯선 사람 등 남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고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를 누구보다 신봉하지만 우리 사회가 능력보다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이 느끼는 불행감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토론을 10분 쉬었다가 할 텐데 저희 이 강좌의 취지는 서울이 다문화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서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흥미로운 토론은 10분 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쉬셨는지요? 네, 흥미로운 이제 토론의 시간인데요. 저희 허정원 교수님께서 그 서울편을 너무 흥미롭게 발표해 주셔서 토론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물론 아시아 허브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하실 거지만 올해 이제 외국인이 260만 그리고 2030년이 되면 300만의 외국인이 될 거라는 예측하에 우리 사회가 다양한 그 국적을 갖고 있는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 통합적으로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토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 편이 되게 생뚱맞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시작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도시 가치 조사에 대해서 흥미롭게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예정인데 그 힘든 서울편을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안 허브의 그 최진희 대표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너브 최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울편을 이렇게 흥미롭게 듣게 되다니 허정원 박사님, 네,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우리 최경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가 벌써 이제 외국인이 5% 실질적으로 넘어섰고요. 사실 비공식적으로 보면 8% 이상이 한국에 살고 있지 않나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다문화 사회 그리고 이주의 사회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 다문화 사회와 밀접하게 마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시대의 문제점들, 네, 이 시대의 또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든 이제 뭐 이런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밀집 현상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비슷하게 서울 경기 지역으로 다 모여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제가 항상 듣는 얘기인데 저희 가정도 서울 남자와 이제 전라도 시골 여자가 만나서 이룬 가정인데 이렇게 시골 사람들이 몰려와 있으니까 정작 서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 집에서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서울의 저출산 문제를 출산율을 살짝 높여준 일이냐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공식적인 자료를 보다시피 서울 지역이 우리 출산율이 이제 0.83%였던가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1인을 낳았으니까 조금 평균은 높였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살기 좋다. 특히나 또 우리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 너무 좋아요. 서울에서 다양한 이제 혜택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은 그렇게 행복한 도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앞서서 우리 허정원 박사님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죠. 경제적인 이유, 네, 맞습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 특히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 양육비 너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자라나는 자녀에 대한 기쁨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우리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조금 더 자녀에 대한 기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또 여기 저출산 문제 보면 사회적인 요인들, 뭐 직장 내 성차별이라든지 경력 단절. 제가 벌써 직장 생활한 게 25년 이상 됐는데 그 당시에 나오던 말들이 여전히 지금도 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항상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화두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지만 막상 또 변하지 않는 사회가 대한민국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문화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개인주의적인 이런 가치관의 확산이나 또 뭐 결혼 연령층이 또 늦어지고 있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문화적인 요인들도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앞서 또 발표문의 내용처럼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만 이제 애 한 명 낳고 뭐 애 한 명을 키우고 이런 게 이제 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보다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지만 내 개인으로 바라봤을 때 내 개인이 아이 한 명을 키워서 그 아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이제 그 도표를 보면서 고뇌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또 느꼈어요. 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느끼고 얼마나 힘들게 느끼고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는가. 사실 막 어려운 대학 입시도 도전하는데 정작 결혼에는 도전하지 못하고 출산에는 도전하지 못하는구나. 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문제 해결은 또 다문화와 어쩔 수 없이 이제 함께 공존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는 거의 이제 2000년대부터 많이 전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수가 그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또 서울과 경기 지역, 뭐 경제적인 기회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듯이 이주 여성들도 또 이주민들도 사실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갔다가도 일이 끝나면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하고 지방으로 유학을 간 학생들도 학교가 졸업되면 이제 서울로 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주민들의 수가 서울 경기로 밀집되어 있는 게 처음부터 서울 경기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 경기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게 대한민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건 이제 뭐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다문화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 다문화 교육의 장표에는 항상 이제 수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뭐 수도 자카르타, 수도 베이징 막 보여주는데 수도의 모습은 항상 똑같아요. 굉장히 밀집돼 있는 빌딩이 많고 화려하고 네,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들도 항상 그 지역, 그 나라에서도 대도시를 꿈꿔왔고 한국에 와서도 대도시를 꿈꾸고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그래서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막상 제가 아시아너브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 다문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울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근데 이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서울을 꿈꾸고 서울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기를 많이 바라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로 시작된 이런 다문화 가정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은 농촌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관악구의 다문화 가정 수를 사실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했는데 처음 아시아노블 시작했던 2013년도에 봤을 때 8,000 가정이 관악구에 있다고 이제 체크가 됐었어요. 그만큼 서울시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일반 가정보다 굉장히 높은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또 자국의 문화적 특성상 자녀를 많이 낳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봤지만 이제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쪽의 여성들은 한국보다 또 출산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는 이제 우리 저출산 문제 해결책들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다문화 사회를 말할 때 저출산의 해결 방안으로 다문화 사회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또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처음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정부와 함께 실시된 어떠한 이제 다문화 사회의 진입이라고 본다면은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다문화 사회의 접근은 국민의 자발적인 우리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애 결혼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는 당연히 연애를 하면은 국가 내에서 또는 이 사회 내에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글로벌한 시점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뭐 제가 지금 토론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허정원 교수님의 발표는 굉장히 매우 훌륭하고 너무 흥미롭게 들었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유튜브로 지금 이제 또 송출도 되고 있고 하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이 정부에서 끊임없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육아휴직이나 교육 지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은 분명히 우리가 또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현재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국의 학교에는 다문화 가정 2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중도입국도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심리적 지원, 언어적 지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대한민국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은 보다 이제 이런 또 출산의 문제도 또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문화 사회에 앞서 이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문화 가정도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주를 해 와서 또 외국인끼리의 또 결혼들, 외국인 가정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국인과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다문화 가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라보지만 외국인 가정은 별도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육 혜택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 교육법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한국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절벽 또는 국가 소멸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수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와 함께 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국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기에 외국인이 불리한 위치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리한 조건들을 조금은 해소시켜주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처우도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보면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주 배경, 그러니까 외국인 가정과 포함해서 이주 배경 학생이 20만 명이었습니다. 또 관련된 집계를 보면은 2012년 말에 비해서 312%가 늘어난 수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다문화 사회로 전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나 미래 행복, 이것은 모두 또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또 이주 배경을 가진 가정의 행복, 이주 배경 학생들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 또 이들도 한국에서 자녀 양육이 편해야 한국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문화 이주 시대에 발맞춰서 통합적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토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서울편 차트만 쫙 나와 있는데 무엇을 토론을 해야 될지 정말 힘드셨을 텐데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를 중심으로 그 이주 배경의 가정들이 많이 늘어가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서울이 조금 더 행복한 도시, 출산율이 높아지는 도시 이렇게 했었을 때 이주 배경 가정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모저모 잘 따져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이 이주 배경 가정에 늘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교육 현장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아마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던 우리 서울시 교육청 박에스더 장학사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장학사 박에스더라고 합니다. 일단 저 역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그래프를 보고 교육자인 저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에 교육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교육적 견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토론의 제목을 행복하지 않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선택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일단은 그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명명되는 집단이 가족과 행복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 가치 지향점에 대한 설문이 결국에 이 대한민국의 원현 주소와 민낯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로서 그 한국이라는 곳이 어떤 국내 총생산과 기대의 수명만 높고 나머지 관용 지수라든지 사회적 지지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어떤 삶에 대한 만족도, 이웃관계, 여가의 질, 건강 상태 그 모든 것들이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최하위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약간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인식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약간 효용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것이 진짜인가?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도 살펴보면 2023년 대한민국 전체 사망자 숫자 35만 2,511명 중에 자살 사망자 수가 13,978명이었습니다. 약 4%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되었었는데요. 그중에 서울시가 15%를 차지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23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공존의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난 20년간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 수없이 뛰어왔으나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그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포커스되어 있는 가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저희가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식의 확장을 펼쳐가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다른 세대 가족 내에서조차도 다음 세대인 자녀를 어떤 극단적으로 나의 그 경제적인 풍요를 막는 어떤 도구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 인식의 한계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결국에 혼자서 특히 자녀의 부모의 생활비 지원이 없이 교육 지원도 안 되고 돌봄도 안 되고 소위 독박육아로 불리우는 이 대도시 안에서의 단절되어 있는 수많은 그 개개인들이 고립된 양육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찾아봤더니 2006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조 1천억 원을 저희가 투자했고 2012년에는 10조였고 2019년엔 36조, 2022년엔 51조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이죠. 작년에는 48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큰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개개인에게 그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출산의 가장 해결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부모님들이 선택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육아 시간이다. 내가 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육아 시간이다라는 것들이 나왔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크고, 여성의 경우는 결혼 후에 자신에게 부여지는 역할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꼽았다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인식 개선을 함께 가야지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공정성에 대한 담론,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그 인식적인 부분에서의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앞에서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이익을 공유해도 괜찮은 내 집단과 나와는 다른 외 집단을 철저하게 구분이 짓고,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또 상대적으로 주류에 속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그렇지 않은 타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환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서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울시 주민들의 행복감에 대한 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서울시 주민들은 다문화에 대한 포용 도시라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서울시에 대한 자부심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자치구가 있습니다. 바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스마트 포용 도시를 표방하면서 지난 10년간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10년 전인 2013년에 24위였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24위였던 성동구의 행복 지수가 2위로 올라가게, 10년 만에 2위로 올라가게 된 상황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지역의 태도가 25위에서 1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스마트를 외칠 때 이 성동구는 포용을 외치고, 이 다양한 기술이, 미래 사회를 대표하는 기술이 약자를 보듬고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소외받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서 이 지역과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입자를 배려한 젠트리피케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 발전 구역을 만든다든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필수 노동자에 대해서 먼저 집중한다든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명명을 할 때 우리는 흔히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곳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명명을 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을 합니다. 더불어서 조례라는 것을 개정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는데요. 작년 2023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경사로 설치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성동구 관내 모든 건물의 1층에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혹은 행정력이 그 사회 시스템에 그 사회 약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행복지수의 증감률이 서울은 평균 마이너스 3.64%였습니다. 그런데 성동구는 11.49% 상승했습니다. 이 성동구청의 캐치프레이즈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함께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학교 현장은 저출산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갈수록 학생 수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고 경부는 그 경제활동 인구 세수 감소를 들어서 교육 관련 예산을 갈수록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또 타 부처에서는 이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이민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이주민을 유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서울의 학교 10개 중에 9곳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그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9개의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학교 중에는 재학생의 70%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인 학교들도 나타나고 있고 30% 이상일 경우를 우리가 이 다문화 학생 혹은 이주 배경 학생 밀집 학교라고 하는데 서울에는 현재 15개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한 학교에 1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그 친구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국제 결혼으로 인해서 그 국내에서 출생해서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있는 학생들의 비중과 중간에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중도 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의 비중이 6대4 정도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그런 친구들이나 혹은 체류 자격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눈앞에 보여지는 그 존재하고 있는 학생을 어떻게 지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여서 교육부는 이제 이주 배경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에 머물렀다가 가는 학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작년이죠. 이주 배경 학생 인재학생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범정부 부처가 동시에 합동적으로 이 학생들은 이제는 머물다 가는 학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주할 학생들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로서 이 학생들을 보고 강점에 기반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을 바꿨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의 제28조 2항에 우리 외국인 학생들까지 모두 교육 대상으로 그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해야 되는 사회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한 16년 정도 만에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9월 달에 이민 2세대 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신설하겠다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 다양성에 대한 화두가 보통의 화두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라고 해도 장애를 가졌다면 혹은 여성이라고 해도 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이주민이라고 해도 선진국 출신이거나 백인이었을 경우 고학력자라고 해도 성소수자일 경우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도 사회적인 관계가 전혀 없이 돌봄이 어려운 노인이나 1인 가구라면 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민이라고 해도 가족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고 한국인이라고 해도 자살이나 사회적 재난의 유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나 이주민 가족이 늘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권력 관계 안에서는 누구나 약자의 위치에 설 수 있고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훌륭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옆을 보고 함께 모두가 어디서든 환대받는 사회로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민과 학과 관이 함께 모여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 이후로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보육비에 대한 부분들을 무료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조례를 통해서 올해부터 아이들에 대한 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실천이 쌓여가다 보면 우리 사회도 더욱더 건강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또 불행하지만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학사님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장학사님의 명성은 알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해주시니까 오늘 팬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발제 가운데 또 좋은 토론을 해주셨는데 이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에서 서울이 굉장히 불행한데 그 불행한 도시 서울과 행복한 나라에서 온 이주 배경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아주 제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왔던 말은 시스템과 인식 개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응이 돼야 되느냐라고 했고 이 성동구의 스마트 포용도시 그래서 다양성이 소수자가 함께할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지표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토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우리 발제자 우리 허정 교수님께서 두 분의 토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3분 정도 남았거든요. 4시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플로어에 계신 우리 김호 교수님께서의 총평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 내용을 다 쫓아오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안 올라오는 거 보면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 1강을 끝나고 6강까지 갔었을 때 오늘 화두가 우리 대도시별로 다시 새롭게 재편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어질 강의의 화두를 문제의식을 설정하는 1강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기여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허정 교수님 그다음 우리 김호 교수님의 마무리로 이 1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두 분 제가 발표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얘기를 너무 많이 짚어주셔서 제가 앞으로 다음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을 좀 더 많이 충실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했던 생각은 사실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그 지구가 아프다. 이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좀 덜 태어나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그 정도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미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도 있고 뭐 미열이 있는 약간 체온이 높으면 또 오히려 면역력이 좋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굉장히 고열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틀림없이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속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고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출산을 미루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고 극단적으로 뭔가 생각이 왜곡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경제적인 사회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설문조사로는 사실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에스더 장학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거기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흑심을 가지고 기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출산율이 높고 사람들이 출산과 양육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그게 굳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사실은 이주 배경 주민들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낮아지고 있대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이 그분들이 그렇게 다른 어떤 자녀를 낳고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에 왔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의 구조와 사회경제적 구조가 그거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고 이렇게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거에 기대서 이 상황을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과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화두인 거죠. 우리가 앞으로 6강까지 쭉 풀어가고 앞으로 우리 장학사님 얘기한 것처럼 민간학의 모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토론해야 되고 우리의 시스템과 인식 개선 이것이 두 가지 병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 지역인문학센터의 교장 선생님께서 사실 이 어려운 화두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역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다산정약용 선생님을 제가 전공하고 있는데 다산 선생님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으면 자기 노력한 만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러면 주변에 이웃하는 나라들에서 그 나라로 사람들이 몰려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이 사실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생각해 보면 자기 노력한 만큼 먹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오늘 가치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의 능력주의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거지 주변에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이 꽤 괜찮은 나라고 생각보다 먹을 게 많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몰려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산 선생님 바람처럼. 그러면 정말 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한국을 찾아서 오는 코리안 드림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하고 그 노력한 만큼 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랫폼을 잘 짤 거냐 이거를 고민하고 또 함께 약자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겠다. 오늘 저희의 모임이 그런 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 같아서 오늘 강의 너무 재밌게 듣고 두 분 선생님들도 토론도 저도 너무 재밌게 듣고 해서 이게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열린 강좌 오늘 시작으로 해서 6강까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타이밍을 적당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책도 내고 그런 거는 이 지금까지 쭉 문제의식을 나름 체계적인 기술을 통해서 발전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저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이제 연구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관심, 시민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함께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기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